사람이 유령처럼 살게 되는 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듯이 매일 조금씩 자신을 지워가다 보면 어느 날 거울을 봤을 때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박순자, 75살. 2024년 11월 서울은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청담동 아파트 25층.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그녀에게는 닿을 수 없는 세계였습니다. 어머님, 거실 소파는 사용하지 마세요. 38살 며느리의 목소리는 언제나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외국계 명품 브랜드에서 일하는 그녀는 완벽한 집을 유지하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아, 네. 순자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 집에 온 지 2년 동안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마치 소리를 내는 것조차 허락받아야 하는 것처럼. 오전 6시, 순자는 늘 이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나기 전에 세수를 하고 화장실을 깨끗이 정리해야 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집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드레스룸을 개조한 그녀의 방은 고작 3평. 창문은 복도 쪽으로 나 있어 햇빛이 들지 않았습니다. 겨울이면 보일러가 잘 안 들어와 이불을 2겹 덮어도 추웠고 여름이면 환기가 안 돼 숨이 막혔습니다. 벽에는 남편 박철수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1995년 건설 현장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그때 민호는 겨우 13살이었습니다. 철수야. 순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의 사진 속 미소가 오늘따라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 멀리서 들리는 도시의 웅성거림만이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오전 7시,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순자는 이미 식탁에 간단한 아침을 차려놓았습니다. 토스트, 샐러드, 저지방 우유. 최서연이 먹는 아침 메뉴였습니다. 어머님은 안 드세요? 나는 방에서 먹을게. 그게 좋겠네요. 어머님 드실 죽은 냉장고 아래칸에 있어요. 최서연은 스마트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순자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가장 아래칸 김치통 옆에 작은 비닐봉지가 있었습니다. 어제 남은 죽이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지훈이는 아직 안 일어났어?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학교 가기 전까지 재우려고요. 어머님이 깨우면 안 돼요. 지훈이 생활 리듬이 깨지거든요. 6살인 손자 지훈이는 순자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를 만나는 것조차 며느리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오전 8시 최서연이 출근하고 아들 박민호도 회사로 갔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그랬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그는 아내를 택했습니다. 다녀오세요. 순자가 말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넓은 거실 하얀 소파, 이탈리아산 대리석 테이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완벽했습니다.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집처럼. 그녀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25층 높이에서 내려다본 서울. 자동차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사람들이 바쁘게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 아래 어딘가에 있어야 하는 건데. 순자는 손바닥을 유리창에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오전 10시. 순자는 자기 방에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보자기를 꺼내 낡은 부분을 수선했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갈 때마다 그녀는 조금씩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한 땀 한 땀.
50년 동안 그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바늘을 잡고 실을 꿰고 천을 깁고 색동저고리도 만들었고 홀레복도 지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수많은 옷들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손은 떨렸습니다. 관절염 때문이었습니다. 바늘을 잡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느질만이 그녀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할머니, 문이 열리더니 지훈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우리 지훈이 학교 재밌었어? 응,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 할머니 줄 거야. 지훈이는 가방에서 구겨진 도화지를 꺼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커다란 집과 나무, 그리고 손을 잡은 사람들. 이게 누구야? 할머니랑 나야. 우리 둘이 손잡고 공원 가는 거야. 순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할머니 보물로 간직할게. 지훈아, 거기서 뭐해? 최서연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할머니한테 그림 줬어. 엄마가 손 씻으라고 했잖아. 할머니 방은 먼지 많아서 알레르기 생겨. 지훈이는 아쉬운 표정으로 방을 나갔습니다. 순자는 도화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저녁 6시,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니, 가족이 먹고 순자는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 씨,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요. 최서연이 말했습니다. 응, 좋아. 지훈이는 할머니 집에 맡기면 되죠? 내 친구 집 말하는 거야? 네. 어머님한테 맡기면 뭘 먹일지 모르잖아요. 순자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지훈이 봐줄게. 걱정 마. 어머님, 요즘 애들은 먹는 것도 다 따져야 해요. 지혜모 없는 거 유기농. 어머님이 뭘 아세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봤자 더 심한 말만 돌아올 것을 알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순자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최서연은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TV를 봤고 민호는 서재에서 일했습니다. 지훈이만 간간히 할머니 방 앞을 서성였습니다. 밤 11시, 모두가 잠든 시간, 순자는 다시 창가로 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화려하지만 차가운 빛,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느꼈습니다. 가슴 한편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냥 살고 싶다는 욕구. 아니야. 이렇게는 못 살아.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박순자는 그날 밤 오랜만에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 11월의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작은 부엌에서 홍삼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관절이 쑤셨습니다. 아침부터 왼쪽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며느리에게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지난번에 병원 간다고 했을 때 최서연은 택시비가 아깝다고 했습니다. 따뜻한 차라도 마시면 좀 나아지겠지.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주전자를 들었습니다. 홍삼차의 진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아, 주전자가 기울었습니다. 뜨거운 차가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거실 러그 위로. 순자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이탈리아산 러그. 최서연이 800만 원을 주고 샀다던 그 러그. 빨리 빨리. 순자는 부엌으로 뛰어가 행주를 집어들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얼룩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홍삼차의 갈색 얼룩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서연이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려고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차를. 어머님, 지금 러그에 뭘 쏟으신 거예요? 최서연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얼룩을 보더니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게 지금 금방 닦을게. 걱정 마. 걱정하지 말라고요? 최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님, 이 러그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 미안해. 손이 떨려서. 손이 떨리면 부엌에 왜 들어가세요? 어제도 소파에 실밥 떨어뜨리시고 그제는 화장실 물 안 내리셨잖아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실수를 했습니다. 자꾸 깜빡했고 손은 떨렸고 모든 것이 서툴러졌습니다. 서연아, 진정해. 현관문이 열리더니 박민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회사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잖아. 일부러가 아니면 괜찮다는 거예요? 오빠, 나는 이 집을 완벽하게 유지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최서연은 남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청소하고 정리하고 모든 걸 제자리에 놓아요. 근데 어머님은 하루만 지나면 다 망가뜨리시잖아요. 서연아, 목소리 낮추라고요? 이제 내 집에서 내 목소리도 못 내요? 순자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러그를 닦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 더 나쁜 상황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 냄새. 최서연이 갑자기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집안에 항상 나는 이 냄새, 노인 냄새,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냄새?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매일 씻는데 씻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늙은 사람 특유의 그 냄새. 옷에서도 나고 방에서도 나고 어머님이 지나간 자리마다 다 나요. 서연아, 그만해. 어머니가 듣고 계셔. 민호가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최서연은 뿌리쳤습니다. 듣게 해야죠. 어차피 말 안 하면 모르시잖아요. 최서연은 순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래 쌓인 혐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이 여기 있는 게 싫어요. 숨 쉬는 것도, 걷는 것도,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순자의 손이 멎었습니다. 나는 최대한 조용히 살려고. 조용히 산다고요? 최서연이 비웃었습니다. 당신 방에서 나는 그 퀴퀴한 냄새, 복도에까지 배어 나와요. 손님들이 오면 창피해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최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양로원이라도 가시든가 아니면 시골 어디로든. 서연아,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말이 나왔습니다. 최서연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을. 침이 날아왔습니다. 따뜻한 침이 순자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순자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입이 약간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순자가 작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침묵. 침보다 더 뜨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소매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행주를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만 복도에 울렸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50년 동안 바늘을 잡았던 손, 아들을 키웠던 손, 이제는 침 맞은 손, 소매로 뺨을 다시 한번 닦았습니다. 침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수치심은 살갗 속으로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중얼거림이 흐느껴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가 복도로 새어나갈까봐 그녀는 이불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밤 11시,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서연이 와인을 마시며 드라마를 보는 모양이었습니다. 순자는 침대 끝에 앉아 작은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복도 쪽 창문이라 밤하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옆 건물의 벽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녀는 과거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최서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은 규칙이 있어요. 지키시면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집이니까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달,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가 서연에게 들켰습니다. 어머님, 소파는 가족 모임 때만 사용해요. 순자는 사과했습니다. 두 번째 달, 순자는 저녁에 삼계탕을 끓였습니다. 민호가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 우리는 저탄수화물 식단이에요. 기름진 음식은 안 돼요. 순자는 삼계탕을 혼자 먹었습니다. 여섯 번째 달, 순자는 지훈이를 안아주려다 서연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어머님, 지훈이 목욕하기 전이에요. 세균 조심해야 해요. 순자는 손을 걷었습니다. 한 해가 지났습니다. 순자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목소리도, 걸음걸이도, 존재감도. 나는 그저 착한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순자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뿐이었을까?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1년 전 민호의 회사 동료들이 집들이를 왔을 때 서연은 순자를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손님들 오시면 불편하실 거예요. 방에서 쉬세요. 그날 순자는 문틈으로 거실을 훔쳐봤습니다. 서연이 웃으며 사람들에게 집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신혼집이에요. 둘이 정말 힘들게 꾸몄어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집 계약금은 순자가 익선동 집을 판 돈으로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도 순자는 참았습니다. 며느리 자존심 상하면 안 되지. 나는 왜 그때 말하지 않았을까?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또 다른 기억. 6개월 전 지훈이가 할머니한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우리랑 밥 안 먹어?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방에서 먹는 게 편해. 지훈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는 따로 먹어야 한대.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순자는 참았습니다. 손자 앞에서 며느리 흉보면 안 되지. 나는 왜 계속 참기만 했을까?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 오늘 며느리가 침을 뱉었을 때 아들이 보인 침묵. 민호의 눈. 놀란 것도 잠깐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자신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편이 아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내가 너무 쉬운 사람이었구나.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 철수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철수야, 내가 잘못 살았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나는 착한 엄마가 되려고, 착한 시어머니가 되려고,
내 목소리를 지웠어. 내 감정을 묻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날 사람 취급도 안 하더라. 순자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야. 내가 나를 지우니까 남들도 나를 지운 거야.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왜 참기만 했을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침보다 더 아픈 건 아들의 침묵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모욕해도 아무 말하지 않은 그 침묵. 고개를 돌린 그 순간, 민호야, 너도 날 뱉은 거구나. 새벽 4시, 순자는 벽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낡은 상자, 남편의 유품들, 손이 무언가를 만졌습니다. 종이, 아니, 통장. 이게 적금 통장 2권이었습니다. 1990년에 개설된 것. 남편 박철수의 이름.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기록은 1995년. 남편이 죽기 직전. 철수야, 당신이 이런 걸 남겨뒀구나. 30년의 세월. 이자가 얼마나 붙었을까? 순자는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 여기서 나갈 거야. 금요일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처음으로 밝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부산 출장 가요. 아침 식사 중 최서연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비울 거예요. 혼자 계실 수 있으시죠? 응, 괜찮아.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서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냉장고에 반찬 넣어뒀어요. 아껴 드세요. 배달 음식 시키면 안 돼요. 알았어. 그리고 청소는 손대지 마세요. 제가 돌아와서 할게요. 응. 박민호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일이 아직도 어색한 모양이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히 가.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리,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소리, 그리고 침묵. 순자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25층에서 내려다본 서울. 차들이 줄지어 움직이고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지갑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숙. 익선동에서 전통 찻집을 하는 옛 친구. 순자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영수가 나야. 순자. 아이고 순자야. 얼마만이니? 전화기 너머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가 부탁이 있어. 말해봐. 며칠만. 내 집에 있을 수 있을까?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야, 무슨 일 있어? 응. 많이. 그래. 언제든 와. 내 집 문은 항상 열려 있어.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 영수가. 토요일 오전, 순자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종로에 있는 작은 은행 지점. 어떻게 오셨어요?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통장 확인하러 왔어요. 순자는 2개의 낡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어머, 이거 옛날 통장이네요. 한 30년 됐나요? 남편이 죽기 전에 만든 거예요. 직원은 컴퓨터로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 이거 이자가 많이 붙었어요. 얼마나요? 원금이 1,000만 원 정도인데 복리로 계산하면 약 7,500만 원 정도 되네요. 순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찾을 수 있나요? 신분증이랑 서류가 필요해요.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한 달.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순자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11월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이었습니다. 철수야, 고마워.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순자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월요일 그녀는 방 안의 가구를 팔았습니다. 중고가게에 연락해서 침대, 옷장, 작은 책상을 팔았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시작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화요일 그녀는 짐을 쌌습니다. 바느질 도구는 모두 챙겼습니다. 50년간 사용한 바늘과 실자, 가위.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수요일 그녀는 한복 몇 벌을 골랐습니다. 최서연이 촌스럽다며 버리라던 그 한복들. 순자가 손수 지은 옷들. 남편과 처음 만난 날 입었던 분홍 저고리도 있었습니다. 목요일 그녀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한가운데 놓을 서류. 익선동 한옥 증여 계약서. 2년 전 순자는 그 집을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당시 시세로 5억 원이 넘는 집이었습니다. 혼자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아들을 믿고 넘겼습니다. 이제 너희가 알아야 해.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줬는지. 순자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편지는 쓰지 않았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내렸습니다. 작년 지훈이 생일날 찍은 사진. 4명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눈은 슬펐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만 조금 뒤에 조금 작게 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액자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바느질 가위로 조심스럽게 잘랐습니다. 자신의 모습만 분리했습니다.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민호, 서연, 지훈이가 있는 부분은 다시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자신의 부분은 지갑 안쪽에 넣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출발하는 날, 순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남색 저고리에 회색 치마, 남편이 좋아하던 옷이었습니다. 짐은 2개의 보따리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옷과 생활용품, 하나는 바느질 도구. 순자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2년 동안 살았지만 한 번도 자기 집 같지 않았던 곳. 안녕. 그녀는 작게 인사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손잡이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나왔습니다. 복도에 섰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딸깍. 잠금 장치가 걸리는 소리.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났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인사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할머니? 응. 먼데 가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니요, 안 돌아올 거예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11월의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종로 익선동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뒤로 멀어지는 청담동 아파트. 25층 어디쯤에 그녀가 살던 방이 있었을 것입니다. 안녕. 순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붉게 물든 가로수. 이제 시작이야. 75세 박순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택시가 익선동 골목 입구에 멈췄습니다. 순자는 보따리 2개를 들고 내렸습니다. 할머니, 짐 많으신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익선동은 변해 있었습니다. 옛날 한옥들 사이로 세련된 카페와 갤러리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커피를 들고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목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옛 서울이 남아 있었습니다. 낮은 한옥 지붕, 좁은 골목길, 담장에 걸린 빨래. 순자야. 연화당 찻집 앞에서 김영숙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72세 하지만 여전히 정정한 그녀는 할머니라기보다 언니 같았습니다. 영숙아. 순자는 보따리를 내려놓고 영숙을 껴안았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얼굴이 왜 이렇게 마른 거야? 응. 울지 마. 이제 괜찮아. 여기는 내 집이야. 영숙은 순자를 찻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한지로 만든 조명, 오래된 나무 테이블, 벽에 걸린 전통 그림들. 여기 윗방 쓸 수 있어. 좁지만 혼자 쓰기엔 괜찮아. 고마워, 영숙아. 고맙기는.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첫날 밤 순자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영숙은 아무 말 없이 그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쓰다듬으며 그저 함께 있어줬습니다. 다 울어. 울고 나면 새로 시작하는 거야. 이틀째 순자는 익선동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에 살던 곳이었지만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한옥은 카페가 되었고 구멍가게는 디저트 가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골목의 냄새는 여전했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 빨래 비누 냄새, 오래된 나무 냄새. 여기가 내 집이었는데. 순자는 한 한옥 앞에 멈췄습니다. 지금은 카페가 되어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잘 있어.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일주일째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통장 확인 완료됐습니다. 찾으러 오실 수 있으세요? 순자는 영숙과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신분증이랑 도장 확인했습니다. 총 금액은 7,480만 원입니다. 진짜네. 영숙이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순자야, 이 돈으로 뭐 할 거야? 방 하나 얻어야지. 그리고 다시 바느질 시작해야지.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2주째 순자는 작은 한옥 방 하나를 월세로 얻었습니다. 익선동 골목 끝 6평짜리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이 크고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작은 마루가 있어 그곳에서 바느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면 되겠어. 순자는 텅 빈 방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청담동 아파트는 넓고 화려했지만 감옥 같았습니다. 이곳은 작지만 자유로웠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남은 돈으로 당분간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중고 가구를 샀습니다. 작은 침대, 낮은 밥상, 옷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느질할 수 있는 책상. 4주째 영숙이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순자야, 이분이 이소담 씨야. 인사동에서 전통공예 갤러리 하시는 분이야. 안녕하세요. 이소담은 45세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순자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한복 바느질 하신다고 들었어요. 응, 젊었을 때부터 했지. 작품 좀 볼 수 있을까요? 순자는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2년간 청담동 아파트에서 홀로 만든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자수로 수놓은 보자기, 손으로 기분 한복 조각, 전통 매듭으로 만든 놀이개. 이소담은 한참 동안 작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님,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그냥 심심풀이로 한 거야. 심심풀이가 아니에요. 이건 예술이에요. 이소담은 순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여기 이자수 보세요. 바늘땀 하나하나에 감정이 느껴져요. 슬픔, 고독, 그리고 희망. 정말? 네.
어머님, 제 갤러리에서 전시하실래요? 순자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전시를 해? 왜 안 돼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작품들이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고, 어머님, 예술에 학벌이 필요한가요? 50년 손으로 만든 게 학위보다 중요해요.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작품을 소개할 수 있어서요. 그날부터 순자는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마루에 앉아 바늘을 잡았습니다. 한 땀 한 땀. 예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 바느질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바느질했습니다. 전시회는 3개월 후로 잡혔습니다. 그때까지 작품 10점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순자는 매일 햇빛 아래 앉아 바느질했습니다. 가끔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창문으로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한 젊은 여자가 물었습니다. 한복 만들어. 우와, 진짜요? 요즘 한복 배우고 싶은 사람 많은데 가르쳐 주세요. 내가? 네. 저 한복 입고 싶은데 사면 너무 비싸거든요. 그렇게 순자는 제자를 얻었습니다. 27살 대학원생 지혜였습니다. 할머니, 이 바늘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45도 각도로 넣어서. 우와, 신기해요. 가르치면서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기술이 귀한 것이라는 것을. 50년 동안 쌓은 이 손기술이 누군가에게는 배우고 싶은 예술이라는 것을. 2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작품 8점을 완성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큰 자수 작품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보따리를 들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어두운 회색 도시, 앞에는 햇빛 비치는 노란 한옥마을. 이소담이 작품을 보러 왔습니다. 어머님, 이건 자서전이네요. 응, 내 이야기야. 제목은 뭐로 할까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다시 꿰매는 삶이면 어떨까? 완벽해요.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 철수가 나타났습니다. 잘하고 있어, 순자야. 고마워, 여보. 이제 내 인생을 살아. 순자는 미소 지으며 깨어났습니다. 전시회 일주일 전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박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야. 엄마, 어디 계세요? 익선동이야. 익선동? 거기가 우리 옛날 집 있던 데 아니에요? 응.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돌아오세요. 제발. 안 돼. 엄마. 민호야, 그날 기억나? 내 와이프가 내 얼굴에 침을 뱉었을 때. 엄마, 죄송해요. 침보다 더 아픈 게 뭔지 알아? 내 침묵이었어. 내가 고개를 돌렸을 때 내 영혼이 죽었어.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나를 떠났어요. 지훈이는 저랑 있는데 혼자서는 못 키우겠어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선동 골목, 오가는 사람들, 붉은 단풍나무. 민호야, 나는 내 집으로는 안 가. 그럼. 하지만 지훈이는 만날 거야.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지훈이를 내 집으로 데려와. 정말요? 그리고 민호야, 너는 상담을 받아야 해. 상담이요? 응. 왜 내가 엄마를 지키지 못했는지, 왜 와이프한테 끌려다녔는지 이해해야 지훈이한테도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순자는 어머니라는 호칭에 놀랐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존댓말이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민호야. 전시회 날이 왔습니다. 다시 꿰매는 삶 마이너스 박순자 한복 자수전. 인사동 갤러리에는
순자의 작품 10점이 걸렸습니다. 한복, 자수, 매듭, 보자기. 가장 중앙에는 그 큰 자수 작품. 보따리를 든 노인이 빛을 향해 걷는 그림. 개막식에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젊은 예술가들, 전통공예 애호가들, 그리고 할머니, 지훈이었습니다. 민호가 손을 잡고 데려왔습니다. 지훈아, 순자는 손자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다 할머니가 만든 거야? 응, 우리 지훈이. 와, 진짜 예뻐. 민호는 멀리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전보다 맑았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고맙다, 아들. 엄마, 저 상담받고 있어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잘했어. 언젠가 엄마가 다시 저를 진짜 아들이라고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야. 서로 존중하면서. 내 어머니. 전시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순자의 작품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한 관람객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75세에 새로 시작하신 거 맞아요? 응. 무섭지 않으셨어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서웠지. 하지만 존엄성을 잃고 사는 게 더 무서웠어. 그날 저녁 순자는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6평 한옥, 삐걱대는 마루. 하지만 햇빛이 잘 들고 마당에는 그녀가 심은 국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느질 도구를 꺼냈습니다. 새로운 작품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75년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바느질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손님을 위해, 생계를 위해. 이제는 자신을 위해 바느질할 시간이었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한 땀, 한 땀. 그녀는 다시 꿰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존엄성을. 창밖으로 익선동 골목의 저녁 풍경이 보였습니다. 오가는 사람들, 불 켜진 찻집, 웃음소리. 박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철수야, 나 잘하고 있지?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응, 잘하고 있어. 75세. 새로운 시작. 때로는 헤어진 실을 잘라내야 새로운 바느질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느질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